그 이유가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려면 예, 예. 이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그랬다고. 그렇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저기 그 노예로 잡혀온 유대인들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알렉산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랬고요. 로마도 로마법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속국의 전통, 속국의 제도와 종교를 극도로 존중해 준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편적 가치를 보편적 기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거를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말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로마의 로직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제국주의만 하더라도 문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되게 이제 흡수를 하거나,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뭐 위선적이지만 예. 그런 말하자면은 현지에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나 문명적인 어떤 그 마인드나 문물 이런 것까지 겸비를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부분적으로 어느 특정한 관시나 계층을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먹는 방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지도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저거 아니에요. 영국이 그 로마 지배를 5세기까지 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국의 뿌리가 생기거든. 그렇죠. 그 로마 지배 아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 우위, 가치에 있어서의 우위, 그 다음에 보편적 기준의 우위,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못하는 이유가 문자 때문에 못해요. 문자 때문에 못해요. 맞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제국의 문자는요, 전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죠. 그리고 표현은 한문식으로 굉장히 무식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비니, 빈디, 비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문식으로 아주 타프하고요. 그 문장 구조는 쓰기는 알파벳으로 쓰고, 그게 제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희한한 거라. 영어가 이게 로컬 언어 같은 아주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불어도 영어처럼 뉘앙스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불어는 분명해요. 분명하죠. 라틴에 가까워서. 라틴에 가깝죠. 그 뿌리에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영어는 그냥 이게 막 춤을 춰. 그냥 그게 로컬 언어거든. 그렇죠. 제국 언어가 아니라.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워낙 정신적으로 숙적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국이 된 거라고요. 그것도 이제 영국, 이제 로마 라틴의 전통이 이제 갈리아 프랑스 쪽으로 해서, 또 영국 쪽에 이제 이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그 불어가 영어화된 게 주로 이제 개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고유하고 이제 결합을 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제국의 특징은, 미국은 이제 제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이 되려고 해서 제국이 된 게 아니라 세계 책임을 떠맡아 갖고 제국이 저절로 돼버렸고, 1차 대전, 2차 대전, 냉전 거치면서. 그리고 영국 같으면은 이게 제국이 된 게 정복 전쟁으로 제국이 된 게 아니라 식민으로 제국이 됐어요. 식민 무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유럽 국가 중에 이 민초와 좀 이렇게 돈 없는 지식인들, 또 돈 없는 자리 못 잡은 성직자들이 결합해서 이민단을 조직해서 신천지에 나가서, 그게 오스트레일리아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신천지에 나가서, 캐나다가 됐든 간에 신천지에 나가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원주민한테 돈 주고 땅 사서 exploit 하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 가서 원주민한테 땅 사서 이제 그걸 갖다가 문명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자원 개발이죠. 개발하는 그런 거는 영국이 거의 족탈불급이죠. 프랑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플란테이션을 하거나 학교 지어서 막 배워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원주민들 갖다 말하자면 지배하려고 그러죠. 직접 지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광산이나 이런 거에 문도구들이죠. 그렇죠. 프랑스나 스페인은. 근데 그렇죠. 플란테이션 광산인데 영국 쪽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서 식민을 하는 거예요. 식민. 예. 사람을 심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뉴잉글랜드. 예. 새로운 영국. 예.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러니까 굉장히 진흥적이죠. 컬럼비아는 컬럼버스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으로 개척된 새로운 브리튼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영국인이 개척한 새로운 식민지. 그게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금 캐나다 밴쿠버 있는데. 밴쿠버 있고 그런 그게 데 많죠. 다 그런 뜻이죠. 조지 미주리주도 있고 콜럼버스가 있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아주 특이한 그런 영국 제국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고 막 이런 그 능력이 타고나요. 그 능력의 그 단편을 보시려면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을 보시면 맨 끝에 그 농락당에서 그 신세가 불운해진 서민층 여자가 그 전직 무슨 뭐 깡패 뭐 소매치기 전과자 핀프 거기다가 이제 엔지니어 교사 그다음에 자리 못 잡은 성직자 이렇게 해갖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가는 그 이민단에 속해서 이민 가는 배 타고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이제 이 제국을 밖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그럴 레시피를 안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레시피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요새 뭐 대장동 관시 독재 카르텔입니다. 독재 관시예요. 그러니까 현지의 대장동 카르텔 세력. 그러니까 소수의 대장동 오나랑 손잡는 거야. 대장동 오나라 손잡고 그 지금 이제 짬짬이로 뭐 성남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야 우리 차관 줄 테니까 너 중간에 5% 너 뜯어 먹고 그러니까, 나머지 95% 남은 거 말이야 다 우리가 추천하는 회사에 전부 발주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추천하는 회사는 또 중국계 회사야. 그렇죠. 그래서 중국 그 회사의 또 사장은 이 프로젝트 만든 이 범털한테 자기가 발주받은 금액의 또 한 10%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관 투자 제공을 통해서 중국 범털과 현지 범털이 범죄 공동체를 해. 그러니까 1대1로 왜 저렇게 단기에 저렇게 파죽지세로 말하자면은 시안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그다음에 이쪽 뭐 저기 저 어디야 뭐 심천 홍콩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그렇게 한 처음에는 뭐 뚝 떨어진 아프리카 훨씬 더 가다가 시진핑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인센티브가 커요. 중국의 그 중국 범털 입장에서는 1도 1내로 만약에 1조 달러가 풀리면 쟤들 1조 달러 이상 풀었을 걸. 자기 인마이 포켓에 1,000억 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 한 500억 달러 가는 거야. 현지 범털한테.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 밀어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특히 희한한 거죠. 2016년에 나도 그 지금 이 사태 비슷한 거를 16년 초에 내가 그때 중국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게 하트랜드. 그 맥킨더가 이야기를 했죠. 뭐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듯이 이게 이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이 이제 영국이 이쪽 그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을 그걸 가지고 영국과 러시아의 결전장이 중앙아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다가 이제 독립한 지 30년 됐는데 중국이 아무리 뭐 달러가 많고 저임금으로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을 식민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 나발이에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실 탄자 나라라는 데가 그냥 유목으로 살던 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저게 이제 옛날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제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된 다음에 저 탄자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아닌 네, 주변에 대해서 러시아가 특혜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짐덩어리였죠. 그 짐덩어리를 벗겠다라는 게 바로 소련 해체야. 그렇죠. 우리 러시아 사람들끼리만 가면 어떻게든 일을 수습을 할 것 같은데 네, 종교 다르지. 이거는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특혜를 주니까 그게 특혜가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들은 이 상품을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이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교환을 해요. 그렇죠. 옛날 소련은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 양털 옷이다. 양털 옷인데 거기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몇 명이 일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인 여성 기준 저 양털 옷 한 벌 만드는데 성인 여성 기준 20만 대, 20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우리 상품 중에 성인 여성 기준 20알 들어간 상품이랑 1대1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게 소련이 그래. 소련 경제 그렇게 돌아갔어요. 노동가치 설에 노동가치 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 필요 노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저 상품 한 단위를 만들 때 노동이 얼마나 들어가 그 노동의 양을 사회적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노동의 양을 socially necessary labor 사회적 필요 노동이라 합니다. 왕년의 빨갱이가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그렇게 물물 교환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누가 이익 봐. 그래서 쿠바가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쿠바의 사탕수수 그러면 원당 원당 1톤에 얼마나 들어가 사회적 필요 노동이 그러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거 뭐 20만 대 성인 남성 20만 대이 들어갑니다. 20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20일 그러면 딱 보니까 자동차가 20일이야. 한 대가 도락구가 그러면 도락구 한 대랑 저게 뭐야 원당 1톤이 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부담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랐었는데 그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막 벌어질 때 소련 그러고 나서 소련 해체되기 직전이에요. 90년경에 제가 하도 소련이 이상해서 아름아름 해보니까 동경에 프라우다 기자가 있는 거라. 프라우다 기자라는 거는 프라우다라는 게 공산당 기관지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히 이데올로그 아니야. 그래서 동경까지 쫓아가서 만났어. 그때 무슨 책 판권 계약한다고 해서 만났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만나서 야 이거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앞으로 소련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네가 눈앞에 보고 있는 거는 러시안 내셔널리즘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인. 제가 말한 러시아는 소비에트가 아닙니다. 러시아인이라 그러면 지금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서 우랄 산맥까지예요. 거기에 그쪽이 따로 살자라는 민족주의. 부담 들지 않냐. 부담 들자. 살 빼자. 살 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빼갖고 벨라루스도 빼고 그루지아도 빼고 리투아니아 뭐 발트산 빼고 다 뺐는데 탄자는 당연히 살 빼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탄자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문명과 문화를 전달한 사람들이 러시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도 러시아, 언어도 러시아, 인구의 한 20%도 러시아인. 그러니까 탄자 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느낌을 갖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탄자 나라를 착취한 게 아니에요. 살 뺄 때 이제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짐덩어리였던. 고르비가 이제 뉴 띵킹 디플로마시를 하고 그러니까 핵도 그냥 남겨두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실은 카자흐도 핵 남겨두고 갔죠. 그래서 여기도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같이 칠 수 있죠 그때.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이제 먼지 깔아앉고 보니까 카자흐에서는 친중파 거물이 제거됐고 친중파가 제거된 거고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서 부도 선언했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결국? 그러니까 뭐 요절 당했죠. 중국의 일제일로의 그 내륙 그 일대
그게 벨트가 완전히 그 중간에 허리가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보기엔 그냥- 푸틴이 칼 맞았죠 뭐. 푸틴이 시진핑을 거의 반 돌아가시도록 구타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니 구타라기보다는 빡 찌르고 근데 나왔어요. 응? 찌르고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면 유튜브에서 잘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폭력 유발이라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냥 푸틴의 시진핑의 집중 구타 사건. 집중 구타 사건. 푸틴 시진핑을 집중 구타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 저 스리랑카는 애초에 그렇게 막 자기들 돈 빼먹는 재미로 스리랑카에 그렇게 했지 모르겠. 제 스리랑카는 거의 그 퍼스트 BGR이지 케이스거든. BGR.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많았어요 저게. 아프리카는 많았어요. 근데 아프리카도 지금 거의 이미 BGR로 나가고 있어. BGR. BGR 예 배짜라.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봐시죠. 알아서. 그걸 배짜라를 BGR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미 중국 돈 빼먹었잖아요. 현지 입장에선. 그럼 다음번에 미국 돈 빼먹어야지. 그냥 중국 버려야지. 유통기한 끝. 끝.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한반도가 또 다시 좀 시끌시끌한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안 되면 이재명을 낙선시키면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 방 얻어맞는 거지.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런 응축적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말 안 그 하고. 거물 교수. 이제 교수니까 아주 거창하게 좀 저도 뭐 맨날 설명하고 그래서 근데 백모서 형한테 내가 야단 맞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아주 심한 자기 자신들의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추든지 한마디로 존중하면 뒤지고 아니면 미국을 선택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하면 산다. 그렇죠. 그거 협박이야. 미어샤이머가 협박하는 건 알더니까 의사다. 나는 그냥 말해 존중하다 죽을래. 굉장히 객관적으로 쿨하게 어. 그 뭐야 뭐 교수들은 유체이탈 합법이죠. 형사가 이런 거야 이런 짓인데 이번에는 한국 존중하면 뒤지고 투비와 나투비 그렇죠. 종중은 저 죽는 거고 한미 동맹으로 사는 거고 사는 거고 뭐 선택해.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아니고 한국은 여전히 문명의 전초 국가다. 잘 알아서 합시다. 우리 이야기를 노학자가 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 1대1로 드디어 파산했습니다. 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푸틴한테 작살났고 아래서는 스리랑카에서 BGR로 박살났습니다. 배짜라로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내부적으로 뭐 식량, 뭐 부동산 시끄럽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글로벌리스트 천하, 네, 글로벌리즘 천하. 네, 그게 1990년 소련 동구가 흔들거릴 때부터 지금 한 30년 이어지다가 중간 마지막 4년은 트럼프 때는 또 그 일격을 맞아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서 백모 같은 사람도 이제 얘기를 하는 이 글로벌리즘 천하 질서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제 뭐 가장 이 글로벌리스트 천하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반 주춧돌이 이제는 깨져 버렸죠. 뭔데요?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조가 아니라 좀 더 끈적끈적한 밀월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시장이 들어가면 자유화 되고 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일당 지배도 전체주의도 뭐 안락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저기 트럼프도 그러고 폼페오도 그러고 그다음에 2017년에 만들어져서 18년에 발표된 그 국가 전략 보고서, 그 National Strategy Report, 거기도 그러고 거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이 자유무역 속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면 중국이 저절로 자유와 자유화, 민주화될 걸로 착각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중 밀월의 근본 전제는 뭐냐면 중국이 점진적으로 민주화된다라는 전제라고. 그러니까 그 밀턴 프리드만은 본인은 나는 그런 경제 결정론자 아니다라고 나중에 부인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경제 결정론적인 관점, 즉 다시 말하자면 시장이 발달하고 국제 무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유화되고 민주화된다 저절로. 그게 이제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프리드만
등등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근데 세계 정치든 프리드만은 경제 스스로 중심의 생각, 경제주의의 일종의 경제 결정론이죠. 착각이- 이코노믹 착각이- 디터미니즘. 네. 경제 착각입니다. 결정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저걸 뭐 나중에 처음에는 뭐 권위주의로 옮아간다, 뭐 단순한 그냥 독재의 원 파티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 한 번도 전체주의적 속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들도 그 계속 이야기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이제 예. 폼페오, 트럼프 그런 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저희들은 3,500년 묵은 제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 유전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이 미중 밀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점진적 자유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 세계 시장과 국제 무역 속에서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트럼프 때 공식 선언을 했고, 그렇죠. 예. 2018년부터 미중 대립이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20년 대선에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짬짬이 짜고서 트럼프 제거했어요. 네. 제거했는데 그러면 미중 밀월로 돌아갔냐? 안 돼. 이제 중국 사정 때문에 못 돌아간 거야. 못 돌아갑니다. 중국이 너무 나가버린 거야. 너무 나갔죠. 중국이 만약에 후진타오 샹하이방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네. 중국 자신이 후진타오 샹하이방을 유지를 못해요. 중국 못합니다. 자신이. 서로 옮겨가지고 서로 부패 관시 자본주의가 부패로 옮겨가지고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진핑과 마피아 자본주의 사이는 공생 관계예요.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고. 마피아 자본주의가 한계에 와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조금이라도 시진핑 같은 황제 체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런 지금 서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중국 그 기득권 지배층들 지금 현재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공범 구조, 이 서로 부패 공범 구조를 서로가 서로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를 싸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하고 당과 국가를 올려가지고 같이 딱 제압을 해놓고 어떻게든지 계속 그 체제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방식.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숙청되고 하는 것들 보면 뭐 배우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하면 밖으로 쇼잉하기 좋은 그리고 방식으로. 혹은 정치 권력의 시진핑 권력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자들 뭐 그런 사람들만 실제로 지방 곳곳에 있는 실세들은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드린다고 위협하고 뒤에서 돈 뜯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경제는 침체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동물농장식 감시 통제 체제, 전체주의 감시 통제 체제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도발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 그 글로벌리스트들도 중국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한참 몇 달 전에는 대만 가지고 그러다가 어제 우리 며칠 전에 지금 연초부터 저쪽에 극초음속? 극초음속 북한에서 이거 중국 행위로 봐요. 제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대답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은 직접 그 미국에서 직접 제재하는 거, 그다음에 유엔에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유엔에 북한 핵력 때문에 제재하는 거는 며칠 있으면 아마 유엔에서 통과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그거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데 북한 비핵화는 뭐 협상을 한다면 육자회담으로 돌아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육자회담 돌아가자는 얘기는 시간 까먹으면서 결국은 북한은 우리 직영식민지로 공인해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회체로 그 얘기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있을 때는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바이든 하니까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 것 뭐 그 정도로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미국은 만약에 미국이 지금 북한을 그렇게 가면 결국 대한민국도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서태평양, 일본, 대만, 필리핀 다 깨지는 거고 아래 동남아 다 깨지는 거고 태평양 절반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최전선이 어디가 되냐면 괌이 돼 하와이랑.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이 이미 나라가 아니지. 이미 지금 말하자면 수리하는 함대 말고 미국의 지금 주요 그게
한 대만 남기고 전부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2대 와 있고 한 대 더 오고 한 대 더 오고 그다음에 일본과 영국의 강습함이 한 대씩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5대 그러니까 토탈 5대.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실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 아주 고도의 군사 감시와 그런 거지. 선제 타격. 예. 저기 우리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누가 가르쳤는지 제대로 가르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딱 물으니까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그 아. 교험속에 대해서 예. 물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본진은 뒤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본진은 뒤로 빠지고 이제 본진은 착해져. 어. 그리고 전문가들은 악에 바친 채로 이제 자기들은 그 게임 하느라고 출세했으니까 그렇죠. 예. 끝까지 그 게임 고집하고 남는다. 그 관성이 남죠. 그때 예. 전문가라는 건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정치 세력. 그다음에 뭐 언론. CNN 뭐 CNN. 이런 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같은 언론인데 CNN이 요새 네. 시청률이 90%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진 말고 옆에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나팔수들은 학자. 나팔수 깨자좀들 이 사람들 NGO 들. 중에서 언론인들이 제일 지금 아주 민감할 거예요. 예. 그 지금 타격이 커요. 정치인과 언론인이 제일 민감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본진이라는 게 이제 돈 다루는 사람, 네. 글로벌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또 네.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핵심 진영 이게 본진이거든요. 그렇죠. 이 본진들은 아마 2022년 중간 선거 네. 앞으로 이제 한 10개월 남았죠.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뒤로 후퇴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점에서. 제일 아마 은밀하게 선거를 관찰할 겁니다. 예. 이미 뭐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상하 양원 다 MTR 대선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예. 답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뭐 참 저기 오늘 참 푸틴의 시진핑 폭행 사건. 이거 사실 오늘 이게 저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굉장히 고도의 그 게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왜 중국은 이 제국적 팽창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예.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제국을 하려 그래도 여러 제국이 충돌을 하는 데는 지극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중국에 그런 능력이 경륜이 없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할 때 음. 그런 복합적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나는 모스크바 지금부터 15년 전에 한 두세 번 가본 거밖에 없어요. 네. 저는 탄자 나라는 안 갔는데 FSB가 그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 알아들으라고 영어도 섞어서 얘기를 해요. 야 거기 말이야 타직스탄 말이지 거기 뭐 카스피해 근처에 타직스탄인가 어딘가 그 카스피해를 끼고 있어 거기 유전 나온다는데 야 그 걔들 그 누구 그 타직스탄 그러니까 뭐 아무튼 무슨 스탄이야 거기 그 거기 그 저기 지금 권력자분 애들이랑 해서 스위스에 말이지 오프쇼어 컴퍼니라 그래요 해외 회사 하나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재산 같이 다루더라고 그렇죠. 자기 쫄병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 탄자 나라의 상류층을 지배 계급을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파고들어서 거길 중국 나아바리를 만들겠다고 하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아니 근데 중국도 다 먹었다고 생각했겠죠. 마시모프 그게 먹힙니까? 그러니까 언어랑 문화랑 인맥이 그 뿌리가 그 마시모프라고 하는 아주 중국 통을 30년 동안 길렀잖아요.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도 아니더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탄자 사람들이 러시아 그러면 저 개땡땡들 저놈들 우리 자원 다 뺏어가고 뒤에서 그래야죠. 뭐 그런 어떤 민족 감정이냐 아니야. 우리한테 현대 문명을 가르쳐 줬고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고 우리한테 문자와 문화를 가르쳐 줬고 우리를 당당한 소비에트 인민으로 대접을 해줬다. 그게 있어요. 밑바닥에. 특히 이 카자흐스탄의 그 민초들은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나 이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공수부대가 뭐 진압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그 형님 나라 혹은 자기들을 이끌어준 나라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딱 줄 섰어 그럼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달러 자금하고 마시모프라고 하는 이제 또 고위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자 게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도 여기 석유 등등등 해서 꽤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터키가 중국이 조금 이제 그 느슨해지니까 이 SCO 그룹의 이 센터가 되는 게 카자흐스탄인데 에르도안 한 터키가 그 투르크 연합을 만들면서 또 여기에 플레이어로 들어와요. 복잡한 게임이죠. 복잡한 게임을 중국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다가 요번에 더 무지막지한 푸틴한테 조활하면서 무지막지한 거지. 대통령궁을 습격하는 시위대 뒤에서 시위해놓고 나서 야 거기 시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가서 진압해줄게 가서 진압이 아니라 진압군이 오자마자 바로 반역죄로 진압군 들어오기 전날 해임당하고 실세 넘버원이 진압군 들어오는 날 반역죄로 감옥에 가버리는. 중국의 주둥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해줄 수가 없었어. 아이고 참나 당했습니다. 예, 당했습니다. 시진핑 푸틴한테 완전히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건 푸틴한테 저기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집단 폭행당해서 떡실신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